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여러분들의 경제 눈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등대지기 나는 꼽살이다 165회 시작하겠습니다. 추억 속의 사진이나 우리 아이가 꼬물꼬물 처음으로 그린 그림, 삐뚤삐뚤 뒤집어서 쓴 글씨로 처음 써준 편지, 아이가 받아온 상장 보관하기 어려우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파인스톤 코팅기가 있으니까요. 처음 모습 그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파인스톤 코팅기를 검색하시면 별점 4.8의 파인스톤 코팅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세단기, 재단기, 재봉기, 열쇠 보관함, 지폐 개수기, 출퇴근 기록기, 금고 등 많은 사무기기도 있어요. 전화번호 02-2635-2425 ps1.co.kr 파인스톤 코팅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관한 그리고 화장품에 관한 다양한 고민을 하시는 모든 분께 오늘 단 하나의 제품을 추천하려고요. 10대 유해 성분은 물론 어떠한 유해 성분도 들어있지 않은 정직한 크림, 피부에 완벽한 보습을 제공하는 크림, 고객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해서 연구 개발한 크림, 값비싼 화장품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가성비 짱인 크림, 오직 피부에 오래도록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 탄생한 스킨코치 5D 크림. 포털에서 스킨코치라고 검색하시면 만날 수 있고요. 저 곽현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2017년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에 이은 경제 대위기가 올 것이라는 10년 위기설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어떤가요? 코스피의 박스권 돌파, 전 세계 부동산 동반 상승 등 경제 대위기는커녕 예측과 다르게 나타난 자산 폭등 현상 때문에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년은 경제 공폭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유례없는 초저금리로 돈을 풀어댔죠. 근데 그렇게 풀어버린 천문학적인 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변곡점이라는 유례없는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고, 과거에 그랬듯 큰 변화의 시기는 동시에 커다란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30년간 금융시장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대한민국 3대 이코노미스트가 독자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었다는 투자 이야기.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이 커다란 기회의 시간을 정보를 가진 제한된 소수가 아닌 최대한 많은 이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당신도 이 책, 인플레이션의 시대, 이 책을 통해 10년 만에 찾아온 투자의 절대 기회를 반드시 잡길 바랄게요. 나는 꼽살이다 165회. 저는 경제의 눈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는 개그우먼 겸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예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팟캐스트 광고계 아인슈타인 선대 소장님. 왜 또 아인슈타인이야? 요즘 광고를 좀 잘 끌어오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서 그렇지.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러봤어요. 내가 조금만 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계속 좀 분발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분발할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왜? 힘들어. 왜? 아 그래? 요즘 좀 많이 바쁜 것 같네요. 얼굴이 더 많이 썩었어요. 진짜 말을 해도. 근데 뭐 당신도 뭐 만만치 않아 지금. 그래요. 오늘 뭐 저 실금 막 올라가고 막 그러더만. 네, 오늘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월요일에 참 오늘 또 많이 저희 낙곱살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또 곽현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기사도 보고 했는데 정말 열받더라고. 근데
녹취록을 또 그러니까 저 현아 씨 그 녹취록도 내가 다 들어봤거든. 직접 들어보셨죠? 이수성 감독 에. 그 사람이 현아 씨한테 뭐 싹싹 빌고 그러더만. 아 근데 내가 들어보면서 진짜 화가 나더라. 아니 자기가 동의 받지도 않고 촬영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자기가 마치 뭐 위에 압력에 의해서 마치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리고 어쨌거나 싹싹 빌었잖아. 잘못했다고 이야기했고 그래놓고는 또 뭐 소송해서 소송에다가 기자회견까지 맞불을 놓고 그러니까요. 정말 아니 기자회견도 맞불이 아니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서 지금 현아 씨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 그렇죠. 네. 이건 자기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지. 현아 씨를 그렇게 욕보이고 있냐? 근데 2심까지 무죄가 나왔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법원의 판결 자체도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식 수준에 맞는 판결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게.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곽현아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사실 여성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게 성인권의 그 개념으로 나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 잘했어요. 잘했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곽현아 씨의 그냥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 여성 연예인들이 인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연기자로 거듭나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그 노력을 이렇게 봐주셔야지 이게 딴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좀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네요. 사실 이 낙곱새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어깨가 좀 이렇게 무거웠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 오늘 밝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네네. 조금 밝아진 것 같긴 하다. 나 좀 기분이 좀 좋아졌어. 네, 하여튼 낙곱살 청취자분들 곽현아 네. 진짜 진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네, 참 이 가을인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뭐 저희 또 이 가을에 맞는 아주 좋은 광고들이 쏟아지네요. 저 곽현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스킨코치 5D 크림. 네, 촉촉한 저희 목소리 들으셨죠? 지난주에 광고주님이 크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또 얼굴에 임상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네, 발라봤는데 야, 이 수분 크림이 사실 잘못 바르면 굉장히 얼굴에 좀 화장하면 밀리기도 하고 그런데 야, 이거는 진짜 가볍고 촉촉하고 야, 이거 정말 스킨코치 5D 크림 딱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 통 더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좀 한 통 더 협찬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 쏙쏙 흡수되는 이 느낌 너무 좋은데 다들 발라보시면 무슨 말이신지 아실 겁니다. 네, 스킨코치 5D 크림 포털에서 검색해 주세요. 자, 스킨코치 5D 크림 좋다고 이 종이에 써가지고 파인스톤 코팅기로 코팅해서 붙여야겠어요. 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일타양피 광고인데 이거. 이거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래? 이 광고 연쇄 효과라고 이렇게 쭉쭉쭉 하는 거예요. 네, 파인스톤 코팅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되게 후기가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코팅기를 사용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님 이분들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아이들 교구 교재 만들 때 많이 쓰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진 이 코팅. 제 사진 좀 코팅하려고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요. 보니까 이 용지 걸림 제거 버튼도 있고 제가 그 유치원 선생님 어떤 여자 선생님이 있으신데 이분도 이렇게 후기를 쓰셨더라고요. 들고 다니는데 전혀 무겁지 않다. 그러니까 선딜 오빠도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다. 내일 모레 50인데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허약한 연약한 노친네도 들고 다니는. 네, 선딜 오빠도 충분히. 아이고 힘들어. 네. 그러니까 지금 저분 요즘 좀 맛이 갔거든요. 근데도 들고 다닐 수 있다. 네,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파인스톤 코팅기 포털에서 검색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낙곱살 1년 장기 광고주.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광고주죠. 장기 광고주. 다산북스에서 새 책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 못 들어봤는데. 야, 이 책 어마어마한 책이더만. 제가 낙곱살에 들어온 게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경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좀 많이 몰랐잖아요. 근데도 이 10년 위기설, 4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이런 말은 저도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말 쏙 들어갔잖아요. 이거 다 이니 덕분인가? 이니? 선대 이니?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문재인이? 네. 자, 근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세계 경제 이것도 인이 덕분? 네. 근데 뭐 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경제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럼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금리 환율까지 현재의 자산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3명의 저자가 지금 세계 경제의 현상에 대해 통찰한 후 자산별로 상황을 판단하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네. 낙곱살 청취자분들 우리 또 경제 관심 많으시니까 많은 분들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산북스의 인플레이션의 시대 많이 읽어주세요. 네, 이메일 주소 naggobsal@gmail.com. 네, 낙곱살@gmail.com. 아시죠? 낙곱살의 광고를 원하시는 분 이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된 이 공사 차량들이 서 있는 이곳은 수원시내 한 실내체육관 앞입니다. 이 얼핏 봐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인데요. 정부 예산 등 38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난해 초 개관을 했지만 이용 계획이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1984년 건립돼 노후된 기존 수원 실내체육관을 대체하기 위해 지어진 지상 3층, 최대 수용 인원 4,400석 규모의 농구 전용 경기장입니다. 한때 프로농구단이 이곳으로 연고지로 옮겨온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이전 계획이 무산된 이후 단체 행사나 아시아 여자 핸드볼 대회 등 대규모 경기 행사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눈에 띌 뿐 실내체육관 출입문 곳곳은 자물쇠로 잠겨있고 한적한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 연습 공간이 됐습니다. 아직 주택 개발이 한창인 외곽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은 데다 정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시설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인시가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시민체육공원은 부지 22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규모의 최대 3만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경기장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7년 6개월째,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만 3,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체육시설입니다. 하지만 국제경기 유치를 위한 보조경기장 건립은 보류됐고 주변 교통 여건도 열악해 향후 활용 방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정작 지역 주민들에겐 외면받는 처지에 놓인 체육시설들, 결국 어떻게 쓰임새 있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나는 꼽살이다 제 165회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낙곱살에서 스케일이 큰 뭐 나라 경제 얘기, 글로벌 경제 얘기도 종종 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스케일이 작은 지방 정부 얘기, 뭐 동네 얘기도 한번 해봤는데 사실 스케일이 작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생활과 오히려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피부에 더 와닿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낙곱살 160회에서 다루었던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 문제, 잘못된 지방정부의 결정이 지역 살림에 큰 상처를 남긴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자, 게다가 이제 지방선거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슬슬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 정치권도 점점 바빠질 텐데요.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각종 개발 공약,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또 우르르르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낙곱살은 지역 살림과 부동산 난개발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1부에서는 지역 살림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고요. 자,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부동산 난개발의 실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지역의 살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낙곱살을 찾아주신 손님 소개해드릴게요. 자, 우주 최고의 지역 살림 문제 전문가! 선대 소장님! 와! 네, 좀 민망하네요. 이젠 좀 민망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갑자기 게스트도 됐다가 우리끼리 뭐 푹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지 그러니까 뭐. 이게 네. 완전히 근데 뭐- 사실 지역 살림 문제 굉장히 잘 아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또 뭐 예전에 세금혁명당 대표도 했고 근데 기자회견 아무도 안 왔다면서요. 뭐 세금혁명당 창당할 때 기자회견 한다 그랬는데 거의 안 진짜 왔다고. 그때 기사 많이 났어. 근데 지금 그래? 내가 또 띄워준다고 이러면 네, 이게 오늘 제 기자회견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정말 그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왔는데 오늘 뭐 다 왔어 매체가. 너무 감사했어. 그 표정 하나 바꿀 때마다 막 카메라가 쫙 돌아갔다네. 근데 아니 좀 이러면 좀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이긴 한데 전 또 개그맨이니까 또 이 웃긴 포인트 내서 심각한데도 약간 조금 좀 상황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탁 있다가 갑자기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막 카메라 소리가 막 들리면서 갑자기 기사 제목 한숨 쉬는 곽현아 이렇게 나오고 또 막 머리를 촥 넘기면 이러면서 머리를 넘기는 곽현아 이러면서 이렇게 기사를 써주시더라고요.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예. 네. 하여튼 하여간 뭐 일단 언론들이 그렇게 그래도 제대로 보도해주니 다행이네. 그러니까요. 자, 일단 넘어가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역 살림에 관해서 오늘 또 얘기를 나누는 혹시 뭐 주제 선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 아까 앞에서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중앙은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지역을 바꿔야 될 때다. 지역을 바꾸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이 일상생활에서 늘 느끼는 뭐 교통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지만 지역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살림살이에도 관심을 갖자 이런 취지로 이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말씀대로 지역의 살림살이에 관해서 알아보려면 일단 이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 구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물론 세금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수익을 얻게 되나요? 지자체들은 대부분 자체 수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강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취득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기초지자체는 재산세 수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주민세 수입 같은 것도 있고요. 자체 세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이게 지자체들 경우에는 대부분 자신들이 걷는 세수만으로 다 이렇게 이 예산을 마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부에 이제 각종 보조를. 보조금, 네. 교부금 이런 것도 받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외 수입이라고 해서 각종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익 사업, 뭐 이렇게 무슨 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뭐 임대료라든지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수입으로 잡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이지만 일회성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시의 어떤 자산을 판다. 뭐 이런 걸 매각했을 땐 일회성 이제 매각 수입 이런 것들도 잡히죠. 네. 자, 이런 지자체 그냥 자체 내에서 들어오는 세금에 의한 수익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정부 보조금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수입을 얻게 되는데 작년에 그 이재명 시장님 낙곱살 나으셨을 때 네. 그때 한창 그 503호께서 이 청와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네. 중앙정부를 성토하셨습니다. 단식 투쟁까지 해가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 이재명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나라 일의 60%를 처리하는데도 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정도에 불과해 재정 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 네. 자, 자체 세입이 필수 경비를 넘는 곳이 서울시와 경기 6개시 뿐이고 나머지는 필수 경비를 정부 보조에 의존하니까 뭐 자치는커녕 사실상 정부 예속단체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방자치제라기 말하기 좀 힘들다. 뭐 이런데 지방자치제라고 하면은 뭐 선거로 시장도 뽑고 지방의원도 뽑는 게 다가 아니라 지방 살림도 네. 어떻게 좀 독립이 돼야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낮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이재명 시장이 이제 언급하신 대로 사실 중앙 정부가 이제 지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세수를 거둘 때 이게 국세로 거둘 것인가 또 지방세로 거둘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걸 뭐 국세로 돼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지방세로 이렇게 이양하면 재정 자립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금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사실 저는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나라 일의 60%를 처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복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라고 할 때 그게 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일선 지자체들을 통해서 내려보내거든요. 그걸 이제 국가 유임 사무라고 하는데 국가 유임 사무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사실 지자체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 왜 그냥 중앙정부에서 다 예산 마련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냐 이거죠. 그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이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요가 상당히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지자체의 세수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의 상당 부분을 좀 지방세로 이전한다.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 네. 또 지방이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네. 자, 선질 오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제 뭐 제도로는 어느 정도 자치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그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 이건 좀 자치와 좀 의미가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사실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면은 졸라매야 되잖아요. 근검절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실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지방 정부의 돈 낭비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저희 그 처음에 그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 이게 대표적인 돈 낭비 사례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연말에 보면 보도블럭 갈아엎고 막 난리 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아주 거대한 돈 낭비 사례 뭐 있을까요? 경전철 뭐 이런 거 말고도? 그러니까 뭐 경전철도 있지만 사실 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지자체마다 이렇게 하는 뭐 거대한 종합 경기장들. 종합 경기장. 그다음에 뭐 진짜 호화찬란한 막 그 시청사들. 이런 걸 사실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굳이 그렇게 증축하거나 안 해도 그러니까 되는데. 뭐 1,000억 2천억씩 들어가면서 시청사를 짓고 또 종합 경기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데 뭐 수천억씩 들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사는 용인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3,200억짜리 종합 경기장을 지금 지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게 교통상으로 보면 시민들이 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데 있어요. 왜지?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게 시민들이 이용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 경전철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거의 타지 않는 적자 경전철이 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통 수요가 별로 없는 곳에 사실은 경전철을 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좀 교통 소외지역에 있다는 사람들 위해서 뭐 교통수단을 마련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뭐 그 돈의 한 10분의 1 정도로 그냥 버스나 진짜 많이 운영했으면 훨씬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누렸을 텐데 그냥 거대한 개발 사업을 벌인 거예요. 근데 충분한 교통 수요가 안 나오니까 계속 적자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멈춰야 되는데 뭘 하냐 하면 자, 이걸 용인 경전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타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종합 경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지만 용인 경전철 근처에 지었어요. 근데 역이 없어. 아니 경전철이 지나가면 뭐해? 그 근처에 역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400억 정도를 들여서 종합 경기장 역을 놔서 경전철도 활성화하고 종합 경기장의 접근권도 높인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그 유진선 시의원이 반대를 해서 그나마 일단은 뭐 잠정 중단 상태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헛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좀 한숨이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써버리면 방법이 없죠. 아 근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뭐 보니까 뭐 단위도 어마어마한 단위잖아요. 뭐 3,200억 뭐 몇백억 이런데 이렇게 돈 낭비가 이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아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더 칭찬받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장의 치적 사업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개발 이권들이 다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용인경전철도 그렇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 땅에 지주들이 있고 또 그런 거대한 시설을 지으면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건설업체들, 개발업체들 떼돈을 벌죠. 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시장이 될 때 지자체에서 이렇게 각 보면 이 조직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조직의 상당수가 일반 시민들의 무관심을 틈타서 다 지역에 뭐 토호거나 이권과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떤 식으로든 뭐 압력을 넣거나 로비를 해서 그 조직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그런 개발 사업들을 벌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 용인시 예산이 2조 원이나 되는데요. 2조 원을 써도 실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린 건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듯하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하. 자, 그래서 아까 뭐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돈 낭비를 하면 아까 2조 원의 그 용인에 이 예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한 2천억 수준의 이런 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복지 서비스 이런 데 쓸 돈은 정말 없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3,200억이라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이건 사람들이 잘 사용도 못하는 거대한 조형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 뭐 그 호화찬란하게 지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잔디를 생육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잔디 보호한다고 또 사람들 제대로 못 들어가게 할 거거든요. 네. 자,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개방형 생활체육공원.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이렇게 자주 아파트 주민들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 밀집 단지 이런 데다가 그냥 공터를 사서 거기에 뭐 축구 공차할 수 있고 또 야구할 수 있고 농구할 수 있고 인라인 탈 수 있고 사람들이 밤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면 이런 걸 그 돈으로 용인시 전체에 수십 개를 지금 마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가서 막 이럴 수 있다. 이용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네.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맨날 뭐 조기 축구 이런 데서 맨날 뭐 학교 저 운동장 이렇게 빌리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막 주말마다 메뚜기 생활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돈들을 그냥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종합 경기장 지어놓고 그러고 나서는 또 프로 축구단 유치해서 이것도 활성화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생활 스포츠로 활성화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시성 사업을 하겠다, 치정용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과시형 사업. 근데 그거는 시장은 뽀다고 날지 모르겠지만 그 뽀다고 나는 시장들 때문에 시민들의 삶은 추락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00억 원 정도만 있어도요. 용인시 관내 초중고 학생들한테 전국 어떤 지자체보다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아주 최고급 수준의 예체능 프로그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뭐 학교에서 사실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그런 이게 그 체험형 교육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런 걸 용인시 관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돈들이 다 녹아나는 거죠. 그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낙급사들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해서 뭐 아실 텐데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했어요. 설계 시공 일괄 뭐 발주 방식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4대강 사업에서도 본 것처럼 대형 건설업체들이 서로 담합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공비가 3,200억 중에 한 절반 정도인 1,600억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30%는 경쟁 입찰을 했으면 아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30, 36, 18 이렇게 하면 대략 한 500억 원 가까이 돈은 사실은 아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경쟁 입찰만 제대로 하게 했어도 실제로 500억 원 아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돈조차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편으로는 뭐 학교에 무슨 한 뭐 몇천만 원짜리 예산 또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몇억 원 정도만 써도 사람들의 삶의 질이 확 올라가고 최소한의 어떤 이 생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돈들이거든요. 그런 돈들을 지금 뭐 개발 이익 챙겨준다고 엉뚱한데 막 퍼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지방정부에서 이런 뻘짓 못하게 하려고 네. 감시하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지방의회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런 돈 낭비가 만연해 있는 거 보면 지방의회 뭐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지자체의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집행부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집행부가 거의 한 80%의 힘을 갖고요. 의회는 겨우 한 20%의 그런 견제력을 가지는데 이게 또 지방의회가 한쪽으로만 딱 쏠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용인시 경우에는 27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13명씩 자유한국당과 저 민주당이 나눠 갖고 있고 또 국민의당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반반씩 나눠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모두 다 개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일부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개발 세력들과 연결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자한당 쪽에선 네. 개혁적인 사람 없어요. 자한당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없죠. 자한당은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뭐 질문 안 해도 될 걸 물어봤네. 죄송. 그러니까 왜 그렇게 네. 아니 그냥 혹시나 그러니까 내가 미리 예단하고 이야기하는데 왜 맹꽁이 같은 질문을 하고 이거 2부까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다 압니다. 네. 왜 맹꽁이가 나왔을까? 우리 타임슬립으로 녹음하고 있는 거 알아? 응? 2부의 상황을 네. 미리 내다보고 1부를 녹음하고 있어. 그렇지. 탈모시탄 것 같다. 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힘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의회가 좀 힘을 갖고 있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견제를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아 근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용인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저와 이게 용인시를 가지고 제가 용인시 사정을 잘 아니까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하지만 이게 네. 그 상당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나 또는 수원시처럼 뭐 진보 개혁적인 시장이 들어와서 제대로 이제 복지 행정을 펼치는 이런 도시들을 제외하고는요. 상당수의 전국의 상당수의 그 도시들이 비슷한 형태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용인시가 더 문제인 건 제가 어떤 의미에서 문제라고 보냐면 수도권에 100만 명 넘는 도시급이 대략 4개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 고양시가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 그다음에 용인시, 그다음에 성남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4개 도시 중에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이제 잡고 있는 데가 용인시예요. 아하. 그리고 뭐 각종 토건 개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는 뭐 이게 좀 뭐 이분이 자유한국당 인기가 없으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했는지 막 진보 코스프레를 하고 막 난리더라고요. 예, 막 실컷 이렇게 개발 사업 벌려놓고 그다음에 복지 신경도 안 쓰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뭐 무상 교복 지원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예, 무상 교복 이재명 시장하고 따라하는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막 사진 그래? 찍은 거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 막 돌리고 그다음에 용인 시민 뭐 이렇게 소식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사진 다 박아서 내고 그래요? 예, 막 그러고 있더라고. 네.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네. 사실 저랑 정말 친한 예. 정말 그 불알 언니 불알 언니가 뭐냐? 그냥 친하다는 그 비유로 오케이. 네. 뭐 그렇다 치고. 저희 불알 언니 내가 누군지 알아. 같이 아는 그 정님이시잖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언니 이름. 아 그래? 이거 삐 편집할까? 처리해 주세요. 삐 처리. 정삐삐. 정삐삐. 정언니. 근데 정언니가 용인 오랫동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사실 현아 씨 용인 시장님이 지금 엄청 용인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거든. 그 내가 왜? 이랬더니 빚을 다 갚았어. 그래서 용인 시민들이 너무 좋아해. 다른 후보 나오면 좀 힘들지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왜 인기가 많다는데? 인기가 많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많다가 아니라 그냥 예전 그 용인 시장들은 네. 이제 임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네. 다 큰 집에 한 번씩 들렸다 갔거든. 지금 그 쇠고랑 그러니까 고랑고랑? 다 네네. 뇌물수수 혐의나 뭐 이런 거 받고 저기 감옥을 다 감옥에 일단 네네. 갔다가 저기 집에 갔거든. 네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일단은 뭐 감옥에 안 갔다? 근데 정찬민 시장도 일단은 뭐 임기가 끝나봐야 아는 거죠. 네네. 근데 뭐 각종 개발 사업을 벌리면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무리한 뭐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 근데 뭐 그걸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긴 그렇고요. 네네. 근데 그 빚 갚은 얘기는 뭐예요? 그냥 그건 개구라예요. 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이 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개구라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이제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말장난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예, 말장난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네. 정부 예산 회계상으로는 채무라는 표현을 써요. 채무는 영어로 debt, D-E-B-T, debt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용인시가 직접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빚, 이걸 이제 채무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용인경전철 운영 자회사 있죠. 운영회사. 여기가 갖고 있는 건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용인시가 직접 지불해야 되는 채무는 제로가 된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제로가 된 게 무슨 뭐 정찬민 시장이 되게 막 구조조정 잘하고 아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용인경전철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지방채를 빌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도별로 600 몇십억씩 그러니까 차례대로 갚아놔도록 그냥 이 상한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용인시는 워낙 세수가 좋으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었고 그냥 정찬민 시기에 이게 그냥 만기가 된 것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이걸 정찬민 시장이 되게 억지로 뭐 쥐어 짜가지고 근검 전략해서 뭐 되게 굉장히 뭐 저 살림살이를 잘하고 뭐 낭비할 거 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채무 제로를 만든 게 아니고 차근차근 그냥 용인시 세수는 워낙 좋아. 워낙 뭐 아파트 많이 지어대고 하니까 뭐 시술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세수는 좋아요. 그래서 돈 세수가 2조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한 해. 그중에서
600 몇십억씩 700 정도씩 계속 그냥 갚도록 돼 있었어. 원래 계획이. 네, 그냥 그게 임기 안에 그냥 도래했을 뿐이야. 아, 만기가 이제 다 갚는 임기가 지금 온 거군요. 네. 자, 아. 그리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채무나 부채가 무슨 차이냐고. 예, 또 똑같아. 그러면 똑같게 그러니까 느껴져요. 용인 씨가 직접 상환해야 되는 채무가 다 상환됐을 뿐이고 용인경제처를 운영하는 회사의 부채는 1조 4천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하. 그리고 그걸 매년 그 부채에 대한 이자로 매년 300 몇십억씩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용인 씨가 책임지고 갚아야 될 돈이에요. 실제로 지금 갚고 있어요. 그럼 그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돈 아니에요. 똑같은 빚이고 부채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회계 용어상, 정부 회계 용어상 아주 교묘하네요. 용인 씨가 갚아야 될 채무를 다 갚았다고 채무 제로 이렇게 하고 그 용인 시내 곳곳에 네. 플래카드를 막 끌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이제 그 정언니 네, 이런 분이 잘 모르고 야, 우리 저분 시장님이 다 갚았대. 그러니까 이러면서. 저 시장님 되게 잘하나 보다 지금 이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께 저 그럼 부채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말씀하실 게 없겠네요. 그대로 아니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제대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근데 되게 왜 용어를 이렇게 회계 용어가 참 또 어렵네요. 그러니까 정부 이게. 회계 용어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하, 근데 채무와 부채는 다른 근데 거. 이거 결국은 용인 씨가 지금 다 책임져야 된다고 사실은.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책임질 돈은 아니 그거 남아있다. 더구나 웃기는 건 뭐냐 하면 네네. 지방채는 이율이 2점 몇 %로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그러니까 용인 씨가 직접 갚아야 될 채무. 네. 근데 용인경전철 운영회사가 그 갚아야 될 부채 이율은 지금 4.5%가 넘거든요. 지난번에 유진선 시의원 나왔을 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진짜 이게 그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부채부터 먼저 갚아야 되나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되잖아요. 네. 낮은 것부터 갚아놓고 이거 다 갚았다고 지금 슬래발 치고 있는 거라고. 아하. 근데 또 네. 많은 분들이 좀 그 헷갈려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경전철 사업 또한 이 용인시에서 해결해야 될 네, 그 갚아야 할 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단지 회계 용어의 차이일 뿐이다. 채무와 부채라는 것은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 아하. 빚이 하나도 없나 보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1조 4천억의 빚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갚아야 할 돈은 남아 있는 네. 것이다. 네. 어허. 이거 진짜 좀 이거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용인 그걸 시- 모르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착각을 유도하는 플래카드를 계속 걸고 말이야 뭐 그냥 용어상의 개념 자체로야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용인 씨 빚 다 갚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빚은 엄청 남아 있어요. 아하.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막 뭐 용인 시내 곳곳에 뭐 수백 개를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고 뭐 시정 소식지에서 보고 이러니까 또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님이랑 사진도 찍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옆 도시에서 하도 뭐 만나자고 졸라대니까 만난 것 같은데 이제 그 틈을 딱 타서 이제 사진 찍고 이제 언론 플레이 한 거지 용인 시장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게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하고 같이 사진 찍을 정도면 뭐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인가 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 네네. 좀 이걸 여러분들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빚이 도대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네 용인 시민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꼭.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이제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이제 10달 정도 남았습니다. 자, 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무척 중요하잖아요. 투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희 뭐 몇 해에 걸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지방에 이권을 진 기득권 세력, 토호 세력이 무척 뿌리가 깊고 단단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뭐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하나 바뀐다고 해도 오랫동안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온 틀이 쉽게 깨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투표 잘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이런 지역의 이권 관계에 연결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그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올리는 정책에 또 그런 곳에 돈을 쓰면 달라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복지에 돈을 더 쓰고 문화, 교육, 또 생태 이런 쪽에 돈을 쓰면요. 이게 뭐 한 1, 2년은 몰라도 그 4년, 8년간 이렇게 제대로 살림살이를 해가면 저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아이들 방과 후 교육 최고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 100억이면 떡을 치고요. 거기에다가 뭐 우리 평생교육 시대잖아요. 거기에 평생 체험형 교육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 제가 낙법사에서 많이 들었지만 협동조합 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 사실은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협동조합 주택 같은 거 만들어서 주거 안정시킬 수 있고요. 또 뭐 지역의 사각지대 그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 같은 경우는 100만 도시라고는 하지만 또 예전에 이제 그 농촌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농복합도시인데 그쪽은 나이가 드신 그런 노인분들이 많은데 병원이 근처에 많이 없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의료 생협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서 관이 직접 막 비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뚜렷한 가치도 없는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뭐 의료 생협 같은 데서 그런 서비스들을 그 지역들까지 넓히도록 하고 그런 뭐 농촌에 계신 노인들이나 또는 장애인들이나 또는 요즘 뭐 청소년들 이혼 가정에 그런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 많이 입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이나 이런 서비스 활동들을 넓혀가도록 하고 그걸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쓰고도 굉장히 많은 그 혜택들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쪽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저희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뽑히고 나서 좀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좋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방선거까지 가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보수 야당이 잡고 있던 지역에서 더민주 후보가 당선되면 전보다 나아지지 않겠나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손길 오빠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지지율이 또 지방선거에 계속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뭐 내년 정도까지는 지방선거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로 뭐 명함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민주당이라고 해도 다 그 개혁 성향에 그리고 다 제대로 뭐 시민들의 삶을 우선시하는 그런 후보들이 아닌 경우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제대로 걸러내면 좋겠는데 문제는 오히려 뭐 지역의 토호들과 유착돼 있거나 이런 후보들 중에 상당수는 한편으로는 몇 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뭐 밥 먹고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지역에 이렇게 당원들을 모집해 온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민주당 경우에도 당내 경선을 하게 돼 있잖아요. 당내 경선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룰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가 각각 반반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른바 지역에서 이제 조직표를 그동안 관리해온 이런 당원들을 관리해온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유리하죠. 네. 그래서 웬만한 지명도를 가진 정치 신인들은 이게 뭐 넘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조직표를 관리해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토세력들과 유착돼 있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벽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저도 이제 좀 내년 지자체 선거에 관심 가지면서 뭐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건데 가능하다면 뭐 민주당 또는 뭐 정의당이든 뭐 녹색당이든 뭐 지향하시는 바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당내 권리당원으로 많이 좀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 일반 시민으로서의 당원의 목소리를 최대한 좀 더 반영할 수 있으려면 많이 가입하시면 그만큼 지역에 유착돼 있는 지역의 어떤 개발 뭐 세력이든 이런 토호들과 유착돼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당심에 반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시민으로서의 당원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뭐 이제 시청에 들어가거나 시의회에 들어가면 훨씬 더 좀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이제 살림살이 그리고 정치를 지역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예, 그런데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보니까요. 6개월 이상 1,000원 이상 당비를 내야 되더라고요. 권리당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예, 근데 이제 그 시한이 제가 보니까 대략 9월 20일 또는 9월 23일까지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9월 말까지이긴 한데요. 등록이. 근데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도 시도당 같은 데 처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0일이나 뭐 안전하게는 20일, 좀 늦어도 23일 정도까지는 가입하시면 권리당원의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신 것 네. 같은데,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투표하는 것도 있지만, 당내에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네. 네. 시민으로서의 당원으로서의 또 자격으로 투표를 하는 것. 이것 또한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기한이 또 9월 20일 정도까지 좀 이렇게 네. 또, 가입을 하셔서 네. 당비를 내셔야지 이게 또 뭔가 인정이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많은 네. 분들이 내년 지방선거 아직 9개월 남았잖아. 뭐 그때 가서 투표 잘하면 되지 이렇게 그때 또 생각하는데요. 당원 가입하면 되지. 뭐 예, 이러면서. 근데 각 주요 정당의 후보자는 이미 지금 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뭐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표를 동원한다 그러면 일반 시민으로서의 그런 당원들이 충분히 가입하지 못하면 그냥 뭐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본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이 한두 달 전에 치러지는데요. 그때 주요 당내 경선에 나갈 사람들의 명단이 이미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9월 말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대략 한산해 보니까요. 용인시의 경우에 권리당원 한 표가 본선에서 100표, 200표 정도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실제 후보를 결정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한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1,000원을 납부하시면 6,000원이잖아요. 네. 6,000원으로 일반 유권자보다 100배, 200배 정도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 해볼만 하지 않나요? 오, 그러네요. 네. 네네. 아,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용인 씨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그럴 거면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지 말고, 뭐 아예 후보로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니까 뭐 지난번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그 최경환이랑 한성규하고 한판 붙으라고. 그때도 저희가 그렇게 이렇게 밑밥을 깔아줬는데도 쌩까고 말이야.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도 그냥 쌩까고 그럴 거예요? 좀, 근데 나는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사실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아, 진짜? 주위에 뭐 지역의 시민단체분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실은 그 지난번에 우리 그 경전철 문제 다룰 때 네네. 유진선 의원 나오셨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뭐 좀 연결돼 있는 뭐 지역의 시민단체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좀 당신이라도 좀 나가서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좀 진지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그리고 2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뭐 예산 낭비 엄청 많고 또 부동산 난개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 100만 도시나 되는 그 도시에 그 사람들이 사실 이런 그 지자체의 어떤 행정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조 원의 예산이 있고 또 용인시 면적이 서울시 면적에 맞먹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6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적 자원 또 자연 환경 또 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용인시를 뭐 남부럽지 않은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들 가운데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자체로 바꿀 수 있겠다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용인시의 현실은 어떠냐? 옆도시인 성남시 또 옆도시인 수원시 이런 시들은 사실 시장들이 되게 잘하고 있어서 그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맨날 옆 도시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손가락만 쪽쪽 빨아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나라도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자꾸 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 이 방송 들으시는 네. 뭐 용인 시민들이 있다면 좀 한번 뭐 의견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게시판에 여러분 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아, 근데,
제가 저희 사적으로도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 네. 이 선대위 소장님이 굉장히 지역 경제에 관심 많으셔서 저는 만약에 뽑히시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용인 시민으로서의 또 네. 이 자격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만약 결심한다 그러면 자신이 있고요. 좀 멋있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예. 예. 근데 네. 뭐 하여튼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좀 더 생각해 봐야죠. 다만 제가 그냥 원래 뭐 한다고 하더라도 자리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자리 욕심 있으면 뭐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한성규? 영입제의 들어갔을 때 그때 그냥 뭐 나갔었겠죠. 아,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제가 나름대로 거기에 뭐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뭐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진지하게 네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꼽살이다 제165회. 오늘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그리고 부동산 난개발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곧이어 계속되는 낙곱살 165회 2부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